제네시스 그룹의 최고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모든 이의 시선은 오직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권희준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도시의 불빛보다 차갑게 빛났다. 상대편에 앉은 오성전자의 오 회장은 식은땀을 연신 닦아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개월간 준비한 인수합병 제안서가 놓여 있었지만 권희준의 몇 마디 말에 그것은 이미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권희준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해부하듯 제안서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다. 오 회장님, 이 제안서에는 당신의 절박함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부풀려진 자산 가치, 비현실적인 미래 전망,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안일한 분석까지 이것은 제네시스 그룹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습니다. 권희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오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 담긴 압도적인 힘에 오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옆을 지키는 김 비서는 익숙하다는 듯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기업들이 권희준이라는 거대한 빙산 앞에서 어떻게 부서지고 침몰하는지를 지켜봐왔다. 권희준에게 협상이란 상대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굴복시키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는 자비도 동정도 타협도 모르는 남자였다. 결국 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권희준이 처음 제시했던 그에게는 굴욕적이기 짝이 없는 조건 그대로였다. 권희준은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승자의 기쁨이나 만족감 같은 감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에게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그저 수많은 일상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고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패배자의 깊은 절망뿐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권희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김 비서가 오늘의 남은 일정을 간략히 보고했지만 그는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의 세계는 오직 이성과 논리, 그리고 승리와 효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감정이라는 변수는 그의 방정식에 존재하지 않았다.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한강변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권희준에게 도어맨들이 깎듯이 허리를 숙였지만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집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거대하고 차갑고 완벽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는 마치 현대 미술관을 연상시켰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냈다. 그것은 그가 하루 중 유일하게 드러내는 작은 흐트러짐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집안을 가로질렀다. 텅 빈 공간에 그의 발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잠시 소파에 기대앉아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그녀가 돌아올 시간이 되지 않았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성체에서 그가 유일하게 기다리는 존재, 그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권희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곧이어 우아한 구두 소리와 함께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단정한 변호사 복장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삭막했던 공간에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발견하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늦었네요. 권희준이 무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기다림의 끝에서 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의뢰인과의 상담이 길어졌어요. 미안해요. 많이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다정했다. 저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권희준이 물었다. 김 비서에게 시내 최고의 레스토랑을 예약하라고 해뒀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면 될 겁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에 가까운 말투였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저 웃을 뿐이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 먹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듬뿍 넣어서. 권희준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한서연 변호사 시간의 효율성을 따져봅시다. 지금 장을 보고 요리를 시작하면 최소 1시간 반이 걸립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우리는 10분 안에 최고급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논리적으로 아내를 설득하려 했다. 제네시스 그룹의 직원이라면 이 말에 토를 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아내였다. 그녀는 그의 논리를 가볍게 무시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권희준 회장님,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도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당신 오늘 피곤해 보여요. 집에서 편하게 먹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맑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 앞에서 빙하의 제왕이라 불리는 남자의 논리는 힘을 잃었다. 결국 권희준은 짧은 한숨과 함께 항복을 선언했다. 좋을 대로 해요. 김치찌개도 나쁘지 않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백한 패배의 인정이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져본 적 없는 남자. 하지만 그는 매일 저녁이 여자에게 기꺼이 패배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동시에 그를 인간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들이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은 제네시스 그룹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풍경이었다. 권희준은 서툰 솜씨로 채소를 다듬었고 한서연은 능숙하게 찌개를 끓였다. 거실의 대형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시콜콜한 사회 뉴스가 지나가고 경제 뉴스가 시작되었다. 그때였다. 앵커의 목소리가 한 기업의 이름을 언급했다. 미래테크. 그리고 심상치 않은 주가 변동과 함께 박진태 회장의 이름이 화면에 스쳐 지나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양파를 썰던 권희준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그 미세한 변화를 한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찌개의 간을 보던 국자를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살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변호사 특유의 날카로운 직감이 실려 있었다. 권희준은 곧바로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아니 그저 시장의 소음일 뿐이야. 그는 다시 칼을 잡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박진태. 그의 과거와 연결된 잊고 싶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 평화롭던 그들의 저녁 식탁 위로 차가운 전쟁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권희준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권희준은 서재에서 홀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밤사이 작은 불씨였던 뉴스는 거대한 화마가 되어 제네시스 그룹의 이름에 번지고 있었다. 미래테크가 뒤에서 자금을 댄 것으로 보이는 한 환경단체는 제네시스 화학 자회사가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전형적인 흠집내기 수법이었다. 권희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전날보다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쏟아지는 정보들을 분석하며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대응책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출근 준비를 하던 한서연 역시 거실 TV를 통해 뉴스를 접했다. 그녀는 기업 경영의 측면이 아닌 법률가의 시선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저 환경단체, 법률, 대리인이 천지로펌이네요. 그녀가 무심한 듯 말했다. 공격적이고 때로는 비윤리적인 수법으로 악명 높은 곳인데 그녀의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을 향한 예리한 경고였다. 권희주는 잠시 그녀를 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제네시스 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해당 자회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그룹 전체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도 심각했다. 임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긴급 대책 회의실에서 권희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권희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소란스럽던 공간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그는 폭풍의 눈 그 자체였다. 그는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저 침착하게 법무팀, 홍보팀, 그리고 해당 자회사의 책임자에게 차례로 보고를 요구했다. 당황한 임원들은 횡설수설하며 방어적인 보고를 늘어놓았다. 권희주는 그들의 보고를 가차없이 잘라내고 문제의 핵심과 그들의 실책을 정확히 지적했다. 그의 이성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냉철하게 빛났다.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모든 이가 숨을 죽였다. 홍보팀은 즉시 반박 보도 자료를 준비하고 이 시간 뒤에 기자회견을 연다. 법무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자회사는 즉시 외부 회계법인을 포함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여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도록. 그의 지시는 마치 잘 짜인 군사 작전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혼란에 빠져 있던 조직은 그의 명령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혼돈을 통제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지휘관이었다. 그의 지시에는 어떠한 의문이나 이해 제기도 허용되지 않았다. 같은 시각 미래테크의 박진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피운 시가 연기가 방 안에 자욱했다. 제네시스 그룹이 허둥대는 모습은 그에게 최고의 볼거리였다. 부하 직원이 권희준의 대응 방식을 보고하자 박진태는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다. 권희준 그놈은 항상 똑같지. 예측 가능해서 재미가 없는 놈이야.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놈. 이번에는 다를 거다. 박진태는 권희준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공격이 단순히 기업의 평판을 흔드는 것을 넘어 권희준이라는 인간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 싸움을 단순한 비즈니스 전쟁으로만 보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하루 종일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던 권희준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조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그림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짙어 보였다. 한서연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퇴근 후 자신만의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천지로펌과 관련된 여러 법률 문서와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다. 이것 좀 봐요. 그녀가 말했다. 천지로펌이 과거에 맡았던 사건들의 패턴이에요. 그들은 법정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소송을 최대한 길게 끌어서 상대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그들의 주특기죠. 이건 단순한 흠집내기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법률적인 함정이에요. 그녀는 권희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경고했다. 당신의 대응 방식, 즉각적인 소송과 내부 감사 발표는 정확히 그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당신은 지금 그들이 파놓은 진흙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녀의 분석은 제네시스 그룹의 최고 법무팀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권희주는 처음으로 아내의 말에 반박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 법무팀은 국내 최고야. 그깟 삼류 로펌 따위는 짓밟아 버릴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한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논쟁하는 대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하지만 최고의 검이라도 늪지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나는 단지 그들이 당신을 늪으로 끌어들이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될 뿐이에요. 그 순간 권희주는 아내의 눈에서 단순한 변호사가 아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여자를 보았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의 이성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긴 침묵에 잠겼다.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신념이 아내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끝내 그녀가 옳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천지 로펌의 자금 후원자들을 전부 조사해봐.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그는 그녀의 통찰력을 받아들여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듯 말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건 내 통제하에 있어.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아침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권희준의 예측대로 박진태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권희준의 정석적인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2단계 공격을 개시했다. 이번에는 제네시스 화학이 아닌 권희준의 아버지이자 선대 회장인 고 권상철 회장을 겨냥했다. 수십 년 전 제네시스 그룹에 의해 몰락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태의 가문기업 태양건설의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언론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들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권상철 회장이 의도적으로 태양건설을 파산시키기 위해 비열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한 가문의 원한과 복수라는 자극적인 서사로 포장되었다. 대중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제네시스 그룹은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탐욕스러운 제국으로 묘사되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버지를 향한 비난이 담긴 뉴스를 보던 권희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그의 표정 아래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박진태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그것은 바로 그의 가족이었다. 그는 즉시 제네시스 그룹의 핵심 브레인들로만 구성된 비밀 전략팀 일명 워룸을 소집했다. 이들은 평범한 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오직 권희준의 가장 어두운 싸움을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 부대였다. 분석가, 해커, 로비스트 등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의 앞에 모였다. 박진태와 미래테크에 대한 모든 것을 가져와 권희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재무기록, 개인적인 약점, 숨겨진 채무 정치적 커넥션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이번에는 뿌리째 뽑아버릴 거다. 그는 단 한 번의 결정타가 아닌 상대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길고 잔혹한 포위 공격을 계획했다.
그의 전략적 사고는 언제나 적보다 몇 수를 더 내다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권희주는 더욱 과묵해졌다. 그의 주변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한서연은 선대 회장에 대한 공격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방식이 정면 돌파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변호사로서의 직감은 이 싸움의 열쇠가 현재가 아닌 과거에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인권 변호사라는 직함은 그녀에게 훌륭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공익소송 자료 조사를 핑계로 수십 년 전 태양건설 파산과 관련된 법원 기록 보관소에 접근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속에서 진실의 파편을 찾기 위함이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낡아서 바스러질 듯한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명료했다. 태양건설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영 미숙, 그리고 제네시스와의 수주 경쟁에서 패배하여 파산했다. 하지만 한서연의 예리한 눈은 그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 작은 균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었다. 태양건설이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기 불과 몇 주 전 핵심 하청업체가 갑작스럽게 파산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 하청업체의 부도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당시에는 단순한 경영 악화로 종결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그녀는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태양건설의 자금이 파산 직전 유령 회사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기록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금 이체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박진태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회사 내부의 다른 누군가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양건설은 단순히 제네시스의 압박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박진태의 아버지를 배신했다. 박진태가 수십 년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혹은 스스로 만들어낸 복수의 명분은 사실 거짓이거나 적어도 절반의 진실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어두컴컴한 기록 보관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한서연은 낡은 서류 위에 남겨진 빛바랜 서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직감적으로 이 이름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 이 사실을 권희준에게 알리지 않았다. 복수심에 불타는 그에게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이 가설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한 명은 거대한 자본과 힘으로 적의 현재를 파괴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조용히 잊혀진 과거 속에서 진실의 칼날을 벼리고 있었다. 부부는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전장에서 다른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서로의 전략을 전혀 알지 못했다. 권희준의 반격은 체계적이고 무자비했다. 그의 워룸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네시스는 미래테크의 핵심 사업 분야에 전면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래테크가 공을 들이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제네시스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끼어들어 계약을 빼앗아 갔고, 핵심 기술 인력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제네시스에 스카우트 되었다. 마치 거대한 아나콘다가 먹잇감을 서서히 조여오듯도 미래테크의 숨통은 조금씩 막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박진태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층에 깊숙이 뿌리내린 인맥을 이용해 제네시스 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유도했다. 이것은 기업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공격 방식 중 하나였다. 비록 제네시스가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수십 개의 계열사를 파헤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비용을 소모시키는 일이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제네시스 그룹은 가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 주력 계열사 중 하나가 세무조사의 여파로 신규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이 소식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권희준에게는 분명한 타격이었다. 그룹 내부에서는 처음으로 권희준의 방식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사회 임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동요가 일었다. 박진태는 이 소식을 듣고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었다. 그는 권희준을 드디어 흔들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정의는 살아있다며 마치 자신이 과거의 희생자로서 정당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제네시스를 향한 다음 공격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권희준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는 아파트 서재의 거대한 지도 위에 놓인 말들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작은 패배를 허용한 것이었다. 마치 체스 경기에서 미끼로 폰퍼언을 내주어 상대의 킹을 잡을 함정을 파는 것처럼 그는 박진태가 방심하고 스스로의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는 박진태가 권력과 여론을 이용한 공격에 집중하는 동안 그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압박과 내부의 동요는 그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거대한 제국을 혼자 짊어진 군주의 어깨는 무거웠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깊은 피로감에 젖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소파에 몸을 묻은 채 말없이 눈을 감았다. 한서연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위스키 한 잔을 건넸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힘들죠.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권희준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태는 생각보다 더 질긴 놈이야. 마치 진흙탕 속의 악어 같지. 물 밖으로 끌어내기 전에는 결코 잡을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그때 한서연이 말했다. 당신이 진흙탕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녀의 말은 비유였지만 그 안에 담긴 법률적 통찰력은 날카로웠다. 박진태는 지금 여론과 권력이라는 두 개의 댐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 댐들도 결국은 돈이라는 강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댐을 부수려고 힘을 쓰고 있지만 강물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 중 하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미래테크가 최근 무리하게 인수한 해외 자원 개발 회사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투자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파생상품 계약과 위험한 재무 구조를 간파해냈다. 그것은 박진태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 회사는 미래테크의 유일한 자금줄이자 동시에 가장 큰 폭탄이에요. 작은 충격만 가해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권희준은 보고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전략팀도 발견하지 못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술이 적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전장의 지형 자체를 바꾸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권희준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 다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피로감은 사라지고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뛰어난 조언자이자 그의 유일한 전략적 파트너였다. 그는 또다시 그녀에게 졌다. 하지만 이 패배는 그에게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주었다. 한서연의 조사는 한 남자의 이름 앞에서 멈춰 섰다. 윤재혁. 그는 수십 년 전 파산했던 태양건설의 하청업체 사장이자 해외 유령 회사로 자금을 빼돌린 서류의 마지막 서명자였다. 모든 퍼즐의 핵심에 그가 있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는 회사 부도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의 직감은 그 죽음이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편리하게 마무리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정보망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싸움이어야 했다. 그녀는 인권 변호사로 일하며 쌓아온 자신만의 네트워크와 남편의 영향력 밖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설 조사원을 고용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권희준처럼 거대하고 압도적이지 않았지만 훨씬 더 은밀하고 정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윤재혁은 죽지 않았다. 그는 가명을 쓰고 해안가의 외딴 어촌 마을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망가진 남자. 한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공익소송건으로 며칠간 지방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권희준은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최근 아내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무언가를 조사하고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했지만 그의 보호 본능은 이미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해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조용히 그녀의 행선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김 비서의 보고는 권희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아내가 30년 전 태양건설 사건과 관련된 남자를 만나기 위해 아무런 경호도 없이 외딴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첫 반응은 분노와 두려움이었다. 당장 그녀를 멈추게 하고 안전한 펜트하우스에 가둬두고 싶었다. 모든 위험 요소를 통제하고 제거하려는 그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 순간 그는 깊은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사무실을 초조하게 서성이며 그는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와 신뢰라는 이름의 사랑 사이에서 고뇌했다. 그녀를 강제로 막는 것은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그들의 관계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그의 통제 본능에 대한 명백한 패배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말했다. 막지 마. 대신 내 최고의 경호팀을 붙여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도록 해.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위험에 처하면 그땐 즉시 개입한다. 그 전까지는 절대 간섭하지 마. 그는 아내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택한 것이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쓸쓸한 어촌 마을. 한서연은 마침내 윤재혁을 찾아냈다. 그는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늙은 어부의 모습이었다. 그는 외부인, 특히 서울에서 온 세련된 변호사를 극도로 경계했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적대했다. 박진태라는 이름은 여전히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공포였다. 한서연은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증언을 요구하는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상처에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다가갔다. 복수가 아닌 진실을 위해 왔다고, 그저 잊혀진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매일 그를 찾아갔다. 따뜻한 음식을 건네고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수십 년간 그를 올가매온 공포의 벽을 서서히 허물어뜨렸다. 그녀의 끈질긴 진심 앞에서 마침내 윤재혁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물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단순한 하청업체 사장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태양건설의 재물을 총괄하던 이사였다. 그를 파멸시킨 것은 권상철 회장이 아니었다. 바로 박진태의 친삼촌이자 당시 태양건설의 부사장이었다. 박진태의 삼촌은 윤재혁을 협박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게 했고, 회사가 위험에 처하자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그의 자살을 위장하여 영원히 입을 막아버렸던 것이다. 진짜 악당은 권희준의 아버지가 아니라 박진태 자신의 가족이었다. 박진태는 어쩌면 스스로도 진실을 외면한 채 엉뚱한 사람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윤재혁은 지난 수십 년간 목숨처럼 간직해온 비밀 장부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박진태 가문의 부패를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그 순간 멀리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지켜보던 권희준의 경호팀은 조용히 상황을 보고했다. 개입할 필요는 없었다. 보이지 않는 플레이어는 이 전쟁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한서연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바로 비밀 장부를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태양건설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법률 전략 제안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그의 아내로서 이 싸움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싶었다. 권희준은 그녀와 제안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아내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강한 확신을 읽었다. 경호팀의 비밀 보고를 통해 그녀가 윤재혁을 만났고 그 만남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타이밍을 믿고 그녀의 연극에 기꺼이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다. 그 순간 그들은 완벽한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 그는 비즈니스 전선을, 그녀는 법률 전선을 책임지기로 했다. 무대는 당신의 것이요, 권희준이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제네시스 그룹의 막강한 법무 자원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평소 약자들을 위해 싸우던 그녀가 처음으로 손에 쥐어보는 거대한 무기였다. 권희준의 금융기습은 한서연이 사장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잔혹하게 실행되었다. 그의 팀은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미래테크의 해외 자원 개발 자회사가 발행한 부채를 비밀리에 사들였다. 그 후 해당 광산에 대한 부정적인 지질 조사 보고서를 터뜨려 자회사의 주가를 폭락시켰다.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일제히 부채 상환을 요구했다. 자회사는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박진태는 자신의 전리품 같은 투자를 지키기 위해 미래테크의 핵심 사업 자금을 대규모로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거대한 금융 제국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든 과정은 감정 없이 오직 차가운 계산하에 이루어졌다. 박진태가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바로 그날 오후 한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윤재혁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박진태와 그의 가문 인사들을 상대로 태양건설 파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횡령 협박 그리고 범죄 은닉 공모 혐의였다. 곧이어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아직 비밀 장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것은 법정을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대신 그녀는 사건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며 여론을 흔들었다. 그녀의 등장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조용한 인권 변호사로만 알려졌던 그녀가 기업 전쟁의 최전선에 직접 나선 것이다. 권희준의 아내가 박진태를 향해 직접 칼을 겨눴다는 사실에 언론은 들끓었다. 한서연의 소송 소식은 금융 공격으로 휘청이던 박진태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그는 단 한순간도 한서연을 이 게임의 플레이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권희준의 아름다운 장식품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부른 완벽한 허를 찔린 공격에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분노의 폭풍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집기를 부수고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자신이 전혀 경계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날아온 치명타에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소송이 증거도 없는 허풍일 것이라고 애써 무시하며 소리쳤다. 그 증인놈이 누군지 알아내. 그리고 그 주둥이를 영원히 막아버려. 그는 여전히 한서연의 준비성과 그녀가 확보한 증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날 밤 권희준과 한서연은 펜트하우스에서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세상은 그들이 일으킨 폭풍으로 떠들썩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평온함과 견고한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아주 훌륭했소. 권희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꾸밈 없는 감탄이 담겨 있었다. 이제 막 일막이 끝났을 뿐이에요. 한서연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상처 입은 짐승이 가장 위험한 법이니까요.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았다. 두 개의 전선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연합 공격으로 합쳐졌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박진태의 반격이 훨씬 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시작될 것임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박진태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해외 자회사의 출혈을 막기 위해 쏟아부은 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고 한서연이 숨겨버린 증인 윤재혁의 행방은 묘연했다. 제네시스의 철통 같은 보안망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한서연이 제기한 소송이 아직 정황 증거뿐이지만 대중의 공감을 얻으며 위험할 정도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거대 재벌 회장이 홀로 싸우는 인권 변호사에게 도전받는 구도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였다. 미래테크 이사회 내부에서도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회사 전체를 위협하는 그의 개인적인 복수극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견고해 보였던 그의 갑옷 곳곳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박진태는 절박함 속에서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그는 한서연을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만 무너뜨리면 소송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권희준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의 오만함과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은 한서연이라는 인간의 강인함을 또다시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는 물리적인 공격처럼 흔적이 남는 조잡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서연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잔인한 심리전을 선택했다. 그의 하수인들은 병원 직원을 매수해 그녀의 오래된 기록을 찾아냈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몇 년 전 겪었던 교통사고로 인해 그녀에게 과속 차량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박진태는 그 정보를 악랄하게 이용했다. 그날 이후 한서연의 주변에서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차를 향해 돌진하다가 아슬아슬하게 멈춰섰고 오토바이가 인도 위로 질주하며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위장된 교묘하게 계산된 위협이었다. 한서연은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잊고 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그녀는 밤잠을 설치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경호팀은 이 모든 상황을 즉시 권희준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교통 CCTV 영상과 분석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 보고서가 권희준의 책상 위에 올라가는 순간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그는 회장실로 들어가 권희준의 앞에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를 내려놓았다. 영상 속에서 거대한 트럭이 마치 아내를 삼킬 듯이 덮쳐오는 장면을 보는 순간 권희준의 표정이 변했다. 평소의 냉정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더 깊어져 살기마저 느껴지는 섬뜩한 분노로 응축되었다. 사무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김 비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사에게서 순수한 공포를 느꼈다. 권희준은 1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플랜 B 전부 실행해. 지금 당장. 플랜 B는 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었던 가장 무자비한 기업 파괴 시나리오였다. 미래테크의 핵심 협력업체에 대한 적대적 인수, 박진태의 정치적 동맹들에 대한 치명적인 정보 유출, 그리고 그의 금융 구조 전체를 뿌리부터 붕괴시키는 초토화 작전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희준이 덧붙였다. 그의 눈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빛났다. 박진태의 개인 일정을 전부 파악해. 그놈이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는지 전부. 이제 그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나눠봐야겠어. 비즈니스 전쟁은 끝났다. 이것은 이제 피를 피로 씻는 개인적인 복수였다. 빙하의 제왕은 녹아내린 것이 아니었다. 오직 아내를 위한 순수한 복수의 무기로 다시 얼어붙은 것이었다. 권희준의 플랜 B는 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연일 미래테크의 붕괴를 알리는 뉴스가 쏟아졌다. 핵심 협력사들은 제네시스의 위장 자회사에 넘어가고 박진태를 비호하던 정치인들은 등을 돌렸으며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코너에 몰린 짐승이 된 박진태는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다. 제네시스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그는 몇몇 주요 주주들을 매수하고 권희준의 무자비한 공격 방식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이며 그가 회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날조된 증거를 만들었다. 그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권희준을 끌어내릴 계획이었다. 권희준은 그의 도전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최후의 결전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 것이다. 주주총회 전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권희준은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의 내면은 마치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한서연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준비됐어요. 그녀의 물음에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우리는 준비됐소.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 주요 주주들과 증권 분석가 그리고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총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 위 권희준은
마치 자신의 왕국에 앉은 왕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박진태가 등장했다. 그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미소를 띤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주요 주주 자격으로 발언대에 서서 권희준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유려한 말솜씨로 권희준을 개인적인 복수심에 눈이 멀어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무모한 괴물로 몰아갔다. 그가 제시한 조작된 데이터와 거짓 증언들은 꽤나 설득력이 있었다. 그의 연설이 이어지자 장내 곳곳에서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다. 박진태는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오고 있음을 느끼며 승리를 예감했다. 그는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권희준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권희준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박진태의 연설이 끝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대로 향했다. 박진태 회장님의 연기는 실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가 소설을 쓰는 동안 우리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변명이 아닌 폭로였다. 그는 미래테크 해외 자회사의 추악한 금융 구조를 임상 실험하듯 냉정하게 해부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의 흐름 분식 회계, 그리고 박진태의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사기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은 제네시스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박진태가 저지른 대국민 사기극의 증거였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권희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회장의 아내가 아닌 변호사의 자격으로 법률팀과 함께였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초췌한 모습의 한 노인, 바로 윤재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뢰인이자 박진태의 과거 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발언할 기회를 요청했다. 장내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발언대에 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금융 데이터를 나열하는 대신 한 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진태의 가문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수십 년간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윤재혁의 기구한 인생을.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 들었다. 비밀 장부였다. 장부의 내용은 스크린을 통해 연회장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박진태 삼촌의 서명까지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박진태의 부하들이 윤재혁을 협박하는 녹취 파일과 자신을 향했던 위협 운전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것은 경영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와 부패, 그리고 살인 미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남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약탈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진태의 얼굴은 불신과 경악, 그리고 이내 순수한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거짓말이라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박진태에게 곧장 걸어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제국의 황제는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몰락했다. 주주총회 이후 며칠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제네시스 그룹과 미래테크 이야기로 들썩였다. 박진태의 극적인 몰락은 올해 최고의 비즈니스 뉴스이자 범죄 드라마였다. 언론은 권희준을 냉혹하지만 뛰어난 전략가로 한서연을 정의의 상징이자 현대판 잔 다르크로 묘사했다. 박진태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동요했던 대중의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제네시스 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 명성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박진태와 그의 공범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에 넘긴 후 조용히 스포트라이트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법의 심판이 그들의 죄를 물을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인권 변호사의 자리로 돌아가 세상의 더 어두운 곳을 비추는 일에 집중했다. 권희주는 윤재혁에게 새로운 신분과 함께 제네시스가 비밀리에 후원하는 재단을 통해 두둑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공포에서 벗어나 그는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얼마 후 한서연에게는 그의 진심이 담긴 짧은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싸움에서 얻은 가장 값진 전리품이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충성심과 능력을 보여준 김 비서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권희주는 자신의 사람을 챙길 줄 아는 군주였다. 그의 제국은 이제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결속력 또한 한층 더 강해져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수십 년간 권상철 선대 회장을 따라다녔던 오명은 깨끗이 씻겨 내려갔다. 권희주는 조용히 아버지가 묻힌 선산을 찾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비석 앞에 서서 부는 바람을 맞았다. 거창한 감정의 표현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존경심과 아들로서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조용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폭풍이 지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떠들썩했지만 그들의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는 대신 한서연이 직접 만든 따뜻한 저녁을 함께 먹었다. 치열했던 기업 전쟁의 포성과 이 소박한 평화 사이의 극명한 대조가 그들을 둘러싼 공기를 더욱 애틋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조용히 되돌아보았다.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위험과 의심의 순간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오고 갔다. 권희주는 식사를 하던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빙하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곳에는 깊고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항상 약점이 없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내 주위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을 쌓으려고 했지.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그 성은 나를 지키는 요새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을 뿐이야.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이제껏 검 한 자루만 들고 싸워왔소. 하지만 당신은 내게 방패와 나침반 그리고 싸워야 할 이유를 주었지.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결국 전쟁에서는 패배했을 거요. 나 자신과 함께. 이것은 그의 궁극적인 패배 선언이자 가장 위대한 승리의 고백이었다. 약점이 아닌 핵심적인 힘으로서의 그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한서연은 그저 반짝이는 눈으로 미소 지을 뿐이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떠들썩했던 사건의 열기도 서서히 식어갔다. 제네시스 그룹은 다시금 효율적인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을 감싸는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이 권희준 회장에게 느꼈던 순수한 두려움은 이제 깊고 흔들림 없는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차가운 기계가 아닌 자신의 제국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맹렬히 싸운 한 남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사회 회의실의 분위기 역시 달라졌다. 권희주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의 논리는 반박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다. 심지어 한 젊은 임원의 대담한 제안에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김 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은 그 변화를 감지했다. 빙하의 제왕은 녹지 않았지만 그 얼음 아래 살아 숨쉬는 심장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을 인수하기 위한 미팅에 참석했다. 이 장면은 마치 일장의 오성전자 협상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긴장했지만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CEO는 권희준의 공격적인 첫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단순히 숫자가 아닌 자신의 팀과 비전의 가치를 존중해 달라고 항변했다. 과거의 권희준이었다면 그를 가차없이 짓밟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젊은 CEO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에서 이윤 이상의 반짝임을 보았다. 권희준은 제네시스에 여전히 유리하지만 동시에 스타트업의 자율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정복이 아닌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새로운 방식의 승리였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일정에서처럼 다음 전투를 구상하는 대신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김 사장에게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집으로 갈 것이다. 차를 세운 그는 작은 꽃집에 들러 한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프리지어 꽃다발을 샀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박물관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공간은 따스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거실에서는 한서연이 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내민 꽃다발에 그녀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는 그에게 있어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보다 더 큰 보상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부당하게 해고된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변론에서 승소한 이야기를, 그는 젊은 CEO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때 분리되어 있던 그들의 세계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로 엮여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지배해야 할 왕국처럼 보였던 풍경이 이제는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처럼 보였다. 한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 변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바꾼 거요. 그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소.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이 집 우리 둘이 살기에는 너무 큰 것 같지 않소. 그녀가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거 사업 제안인가요? 회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놀렸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깊고 완전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건 무조건적인 항복이요. 그의 가장 궁극적인 패배이자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이야기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왕과 왕비가 아닌 영원한 파트너로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끝을 맺었다.